자, 오늘 할 내용은요, 여러분들 그 전에 했던 거 이어가지고, 뭐 최근에 이제 영상 동향 같은 거를 좀 소개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 동향 설명하는 게 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잠시 이제 쉬었다가, 초음파 영상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초음파 영상은요, 뭐 사실 그림이나 뭐 이렇게 PPT 가지고 하기보다는 사실 판서하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초음파 영상 쪽도 이제 그림보다는 판서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뭐 최신의 이제 어떤 지금 신경 영상 쪽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신경 영상 분야에서 이제 최신 연구 동향을 간단하게 소개를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게 이제 최근 동향은 하이필드 MRI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 그죠? 근데 뭐 무조건 하이필드 MRI가 좋은 건 아니고요. 하이필드 MRI는 문제가 있었죠. 일단 뭐 인체에 영향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티가 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호모지니어티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어떤 한 부분을 봤을 때는 이렇게 아주 하이 레졸루션 영상을 얻을 수가 있지만 전반적인 영상을 가지고 뭔가 영상 처리 같은 걸 하려고 할 때는 필드의 호모지니어티가 떨어져 가지고 영상을 봤을 때 어느 곳은 하얗게 나오고 어느 곳은 어둡게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영상 처리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뭐 반드시 이게 좋다 그런 건 아니고요. 각각의 이제 쓸모가 있는 부분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아마 여기서부터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커넥티버티, 코잘러티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최근 들어가지고 여러분도 지금 보고 있는 게 신경 영상입니다. 그죠? 신경 영상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주로 이제 타겟이 사람의 뇌이기 때문에 휴먼 브레인 매핑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뇌 기능 매핑이라고 하는데요. 이 뇌 기능 매핑 분야에서 가장 핫한 이슈, 가장 핫 이슈가 여기 있는 커넥티버티. 사실 코잘러티라는 것도 커넥티버티 일종이에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연결성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결성이라고 하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디퓨즈 텐서 MRI를 하면은 우리가 화이트 매터에 있는 파이버 트랙을 다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화이트 매터의 파이버 트랙이 곧 뇌가 어느 부분이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거를 나타내 주는 그런 정보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거를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그게 우리가 구조적인 연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트럭처럴한 커넥티버티라고 하는데요. 그거 말고 실제로 뇌의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이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어떤 부분과 어떤 부분이 같이 작동을 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보는 거를 기능적인 연결성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뇌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어느 영역이 어느 영역에 영향을 주느냐 이런 방향성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방향성을 보는 거를 코잘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뇌의 어떤 부분이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하고 있다 요거를 이제 알아내는 거에 이제 관심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뇌의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 연결성에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에는 어디냐, 그죠? 웨어라는 거에 이제 더 관심이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어떤 브레인 영역들이 이제 액티베이트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 같은 얘기죠. 이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바뀐 거죠. 어떤 부분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렇죠? 더 나가서는 A라는 영역이 B라는 영역의 활동을 코즈한다. 코즈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부분이 C라는 부분의 활동을 코즈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에 관심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커넥티버티는 어떤 구조적인 스트럭처럴 또는 에나토미컬한 커넥티버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이 연결되어 있느냐. 펑셔널 커넥티버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나토미컬한 커넥티버티는 우리가 그 전에 디퓨즈 텐서 MRI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죠? DTI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여기 화이트 매터에 있는 이런 파이버 트랙을 우리가 이렇게 영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디퓨즈 텐서 이미징이라고 하죠. 뭐 이쪽 분야에서 이제 최근 동향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큐볼 이미징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 전에 디퓨즈 텐서라는 거는 텐서는 사실은 9개 엘리먼트로 이루어져 있는 매트릭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매트릭스를 전부 다 구성을 하려면 이게 다이아고날에 대해서 대칭인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총 몇 개의 텀을 알아야지 이 텐서를 전부 다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6개. 그죠? 다이아고날에 3개 하고 그다음에 한쪽에 있는 3개만 알면은 나머지는 대칭으로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 스캐닝은 7번을 해야 되긴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6개의 정보만 알고 있으면은 텐서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큐볼 이미징이라는 건 뭐냐면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여기 지금 원이 있고 원이 아니고 사실 구입니다. 구. 알겠죠? 구가 있고요. 구 표면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쫙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 삼각형의 수직한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를 6방향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그레디언트를 여기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요게 요 볼에 있는 요 삼각형이 뭐 총 한 100개 정도 있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100개 방향으로 서로 다른 그레디언트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많은 방향의 그레디언트 이제 정보를 얻는 겁니다. 그럼 훨씬 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앵글들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물의 디퓨전이 일어나는 방향, 그 방향을 우리가 100개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스캐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얻게 되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파이버 트래킹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큐볼 이미징이라고 하고요. 근데 다만 이런 방법들의 문제는 뭘까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펄스 시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는 여러분들 휴먼 커넥텀 프로젝트라는 거 들어봤어요 혹시?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2010년, 2011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인데요. 그러니까 5년간 우리 돈으로 대충 내 기억에 500억 정도가 투자된 꽤 큰 이제 크기의 프로젝트고요. 이 프로젝트에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커넥텀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과거 이제 휴먼 지놈 프로젝트, 또 우리는 게놈이라고 많이 불렀잖아요, 그죠?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어떤 유전자, 그죠? 유전자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유전자의 코드를 우리가 분석을 해내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휴먼 게놈 프로젝트였는데 휴먼 커넥텀 프로젝트라는 건 뭐냐면 커넥텀은 커넥티버티 플러스 게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 뇌에 이제 사실 뭐 수십억 개의 뉴런들이 있고 그 뉴런과 뉴런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성은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런 연결성들을 뭔가 해독을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고요. 사실 이게 5년 해가지고 해독이 될 문제가 아니죠. 근데 뭔가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면 지금보다 더 나은 테크놀로지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 큐볼 이미징이 아직 실용화가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걸 이용하면 훨씬 더 이론적으로는 더 이제 나은 그런 커넥티비티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근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게 휴먼 커넥텀 프로젝트가 크게 이제 2개 기관에서 하거든요. 한 기관은 어디냐면은 미네소타 주립대 쪽에서 하고요. 다른 하나 기관은 미국 여러분들 잘 아는 매사추세츠, 그러니까 MIT가 포함된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럴이라고 해서 MGH 전 세계에서 거의 뭐 탑 3 안에 드는 제일 좋은 병원 중에 하나거든요. 그 병원이 이제 중심이 돼서 하고요. MGH 그룹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뭐냐면 큐볼 이미징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레디언트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코일을 그러니까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아주 정확하게 빠르게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레디언트 코일 시스템들을 그쪽에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커넥티비티를 볼 때 우리가 그 전에 봤던 거는 우리가 기억나죠? 이렇게 텐서들이 있으면 이 텐서를 가지고 수학적인 알고리즘, 우리가 보통 이제 패스트 마칭 알고리즘이라는 걸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파이버가 어느 쪽으로 이제 뻗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트래킹하는 거를 많이도 연구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사람들이 그냥 커넥티비티를 여기 선을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커넥션 프로버빌리티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느 방향으로 뻗어 있을 확률이 얼마다. 그러니까 확률 개념으로 접근하는 그런 어프로치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여기 CNA 랩에서 많이 하고 있는 연구죠. 그렇죠? 디퓨전 텐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그레이 매터의 파슬레이션을 하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수행이 되고 있는데, 파슬레이션이 뭔지 알죠? 이런 거 많이 봤죠? 처음 봐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뇌를 보면요, 우리가 어떤 뇌에 이제 여러분들 탈라무스라는 거 알죠? 그죠? 탈라무스가 사실은 요 바깥쪽에 있는 우리가 네오코텍스라고 하거든요. 네오코텍스에 있는 여러 영역들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탈라무스에서 어떤 특정한 시드 포인트들을 잡아가지고 파이버 트래킹을 하면은 그 탈라무스의 어떤 지점이 그레이 매터의 어느 지점에 연결이 돼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탈라무스의 어떤 영역들을 이렇게 파슬레이션을 하면은, 파슬레이션의 영역 구분을 해놓으면은, 그죠? 그 탈라무스에 있는 어떤 영역이 그레이 매터의 어떤 영역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를 이렇게 파슬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레이 매터를 파슬레이션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역으로 탈라무스를 파슬레이션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이버 트래킹을 통해 가지고 이런 영역 구분 같은 것들을 하는 이런 스터디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펑셔널 커넥티비티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펑셔널 커넥티비티라는 것은 실제로 사실 어떤 뇌의 어떤 영역과 영역이 물론 뭐 연결이 돼 있겠죠. 파이버 트랙들이 막 이렇게 얽히고 섞이고 돼 있으니까 다 연결이 돼 있을 텐데, 그런 어떤 구조적인 연결성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뇌의 어떤 영역과 어떤 영역이 동시에 활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어느 영역과 어느 영역이 같이 이제 작동을 하느냐 하는 거를 보는 게 여기 있는 펑셔널 커넥티비티라고 합니다. 또는 우리가 이거를 뭐 피지올로지컬 커넥티비티라고도 부르는데, 펑셔널 커넥티비티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펑셔널 커넥티비티를 보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뇌의 어떤 영역과 어떤 영역이 같이 활동하는지를 보려면은 이거를 스틸 사진만 가지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어떤 뇌의 활동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어느 영역과 어느 영역이 같이 활동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시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기법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EEG, MEG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뇌파나 뇌자도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볼 수도 있고요. fMRI도 사실은 볼드 시그널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fMRI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의 어느 영역이 이제 연결되어 있느냐를 보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TMS라는 뇌 자극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TMS 내가 설명을 따로 안 했나? 했나? 안 했죠. 그때 사실 거기서 잘렸는데 그것도 지금 다 건너뛴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다시 좀 설명을 해줄 거고요. 사실은 생체 전자기학 2학기 때문에 생체 전자기학 수업에서 TMS 나오거든요. TMS라는 게 뭐냐면 외부에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이제 아주 빠른 어떤 매그네틱 펄스를 줘요. 외부에서. 그 매그네틱 펄스를 주면요. 그러면 그 펄스에 의해서 사람 머리가 도체니까 사람 머리 속에서 전류가 유도가 됩니다. 그 전류 유도된 게 뉴런을 자극을 해가지고 뉴런을 액티베이션 시켜요.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커넥티비티를 보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뇌의 어떤 여기 있는 어떤 모토코텍스, 오른쪽에 있는 이 모토코텍스 영역이 어느 영역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를 알고 싶으면요. 오른쪽에 있는 여기 모토코텍스 영역에 매그네틱 필드를 줘가지고 자극을 하는 거예요. 이쪽을 자극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됐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기하고 여기가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TMS하고 뭐 EEG를 동시에 측정해서 볼 수도 있고요. TMS하고 PET 같은 거를 동시에 측정해가지고 봐도 우리가 한 영역을 자극을 하고 어느 곳에서 활동이 일어나느냐를 보면은 연결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펑셔널 커넥티비티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서 좀 더 나가면은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능적인 연결성, 여기는 이제 방향성까지 보는 그런 코잘러티 또는 이펙티브 커넥티비티라고 부르는 걸 본 건데요. 근데 이런 우리가 연결성 이런 맵을 가지고 있으면 이 연결성 맵을 우리가 정량화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이렇게 연결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 측정한 연결성을 보니까 이거하고 좀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두 개 패턴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를 하려면 뭔가 이거를 수치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여기 연결성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연결성의 개수를 막 숫자를 세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은 사실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냐면요. 그래프 이론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그래프 이론이라는 건 사실 수학이라든가 아니면 공학에서도 되게 많이 사용된 되게 전통적인 그런 개념인데, 그래프 이론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래프 이론을 많이 사용하는 분야가 어디냐면 그 SNS,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그렇죠?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하고 사람들 막 연결돼서 뭐 6달이 건너면은 전 세계 사람들 다 알고 그런 거 알죠?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페이스북 같은 걸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친구 관계를 막 이렇게 연결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페이스북에 친구가 500명 있는데 어떤 사람은 페이스북에 친구가 뭐 10명 있는 사람도 있죠. 그죠? 안 그래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외부하고 커넥션이 되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 지역적으로 이제 그 사람하고 연결은 돼 있는데 뻗어 있는 이제 가지들이 한 10개 정도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마케팅하는 차원에서 어떤 사람을 공략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커넥션을 가지고 활발한 이런 SNS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일종의 오피니언 리더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이제 글도 많이 쓰고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마케팅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퍼지는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클 거 아니에요. 10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공략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네트워크 망을 쫙 만들어 놓고요. 이걸 가지고 뭔가 정량화를 시키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우리가 센트럴리티라고 부르는 그런 메저가 있어요. 뭐 비트윈니스 센트럴리티도 있고 아이겐밸류 센트럴리티도 있고 이런 다양한 그런 메저들이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허브를 찾는 거예요. 허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사람 하나하나가 노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연결이 쫙 돼 있는데 이 연결된 네트워크에서 허브가 어느 곳이냐 라는 거를 찾는 그런 메저를 적용을 시키면 그러면 이렇게 커넥션이 많이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허브로 선택이 돼요. 그렇죠? 근데 뭐 이건 그냥 대충 예인데 이런 이제 메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허브냐 아니면은 우리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정보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했을 때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그런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곳은 어디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량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전체의 어떤 효율 같은 것도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질환 진단 같은 거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뇌는 스몰 월드 캐릭터리스틱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해요. 스몰 월드니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스몰 월드니스. 그래서 간단하게 이건 좀 사실 이 수업의 범위를 좀 넘어가는 거긴 한데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노드들이 있다고 해요. 이 노드가 뭐냐면요. 브레인의 어떤 영역들이에요. 그죠? 근데 브레인의 영역들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귤러한 네트워크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 있는 모든 노드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여기 지금 보면은 총 커넥션들이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죠? 맞나? 10개죠? 그죠? 그럼 이게 10개가 서로 다 연결이 되려면은 총 커넥션이 몇 개 필요해요? 10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니까 10시 이만큼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필요하잖아요. 10 곱하기 9 나누기 2니까 5, 9, 45, 45개가 필요하나? 맞죠? 맞습니까? 그죠? 이렇게 필요한데 우리가 과연 이제 이게 효율적인 시스템이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요 영역에서 요 영역하고 요 영역에서 요 영역 쪽으로 어떤 정보를 주려고 하면은 그냥 다이렉트하게 요 패스를 가지고 이렇게 주면 되겠지만, 그죠? 근데 커넥션이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이제 효율화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얘네들을 클러스터링 하는 거예요. 맞나? 맞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클러스터링 하냐면 예를 들면요. 요놈한테 요놈한테 요 3개 있죠. 체크한 거. 얘네들한테 뭔가 좀 더 많은 기능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많은 기능을 부여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연결을 할 때요. 어쨌든 얘네들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어느 한 곳으로 이제 정보를 다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죠? 전달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체크한 애들은 다른 곳하고 이렇게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체크한 애들은. 그죠? 그러니까 체크한 애들은 체크하지 않은 애들보다 연결이 더 많은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다이렉트하게 연결이 돼 있지 않은 예를 들면 요놈하고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놈을 거쳐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다이렉트하게 가면 어떻게 보면 정보를 가장 잘 전달할 것 같지만 근데 우리가 다이렉트하게 연결하면 실제로는 얘하고는 그렇게 그다지 많이 정보 교류를 하지 않는데 그죠? 가끔가다 한번 정보 교류하는 애들을 위해 가지고 얘네들 사이에 직접 통하는 어떤 고속도로를 이렇게 뚫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도로 교통망 같은 걸 우리가 만들 때도 마찬가지죠. 교통망을 만들 때 사실 뭐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 서울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저기 어디야 뭐 포항 그죠? 포항을 간다라고 할 때 서울하고 포항을 갈 때 서울하고 포항을 직접적으로 뚫는 고속도로가 있으면은 서울 포항 갈 때 제일 좋겠죠. 근데 서울 포항 직접적으로 뚫어봤자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은 그죠? 실제로는 효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가끔 사용하는 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돌아가더라도 서울에서 대구 갔다가 대구에서 포항으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브레인 네트워크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우리가 스몰 월드 네트워크라고 부르거든요. 왜 스몰 월드 네트워크라고 하냐면 이게 마치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SNS 네트워크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개의 커넥션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100개의 커넥션을 가지고 있으면 100개 커넥션 가진 사람과 100개 커넥션 가진 사람 사이에 요 사람 둘 사이에 어떤 연결이 돼 있으면 그러면 요쪽에 있는 요쪽 그룹에 있는 사람하고 이쪽 그룹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든 뭐 두 다리 건너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브레인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최소의 커넥션을 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원하는 그런 이제 정보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이제 스몰 월드니스라는 것도 우리가 그래프 이론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정량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량화를 해보면 이런 스몰 월드니스가 여러 이제 질환들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현상들이 관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정신분열증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인들에 비해서 이런 스몰 월드니스 계산하면은 그런 값들이 이제 많이 떨어져 있고요. 치매 같은 질환에서도 이런 스몰 월드니스가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뇌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뇌가 잘 작동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정량화하는 그런 연구들이 지금 사실은 휴먼 브레인 매핑, 이 뉴로 이미징 분야에서 가장 핫 이슈고 가장 핫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우리 랩에서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CNA 랩에서도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 우리가 가는 학회들 가면은 거의 논문들의 한 5분의 1이 이런 거에 관련된 논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이 이제 사실 지금의 뉴로 이미징 분야에서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또 다른 이슈가 있다면 뭐냐면요. 멀티모달 뉴로 이미징이라는 게 있어요. 멀티모달 뉴로 이미징을 말 그대로 멀티플한 모델러티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이미징 시스템을 결합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미징 시스템들이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자, MEG나 EEG 같이 어떤 일렉트로피지올로지컬한 신호를 측정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템포럴 레졸루션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우리가 변화하는 신경 활동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EEG나 MEG 같은 경우에는 공간 분해능은 fMRI보다 떨어집니다. fMRI가 훨씬 더 공간적으로 이제 미세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fMRI는 대신에 시간 분해능은 상당히 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헤모다이내믹 리스판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느리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fMRI는 느린 대신에 자세히 볼 수 있고 EEG, MEG는 빠른 대신에 자세하게 못 보니까 얘네 둘을 잘 결합을 하면은 뭔가 빠르게 보면서 그죠?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람들이 연구하는 게 멀티모달 뉴로 이미징이라는 걸 연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사실은 아주 중요한 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할 수밖에 없냐면은 사실은 가장 이상적으로는 아주 빠른 시간에 아주 세밀한 영역들의 활동을 볼 수가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죠? 그런 거 볼 수 있으면 이제 뭐가 가능해지냐면은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자세히 안 봤겠지만 아바타 보면은 이제 캡슐 같은 데 딱 누우면은 머리에 뭐가 파란 불이 파란색이었나? 하얀색이었나? 이 불이 막 돌아가요. 이렇게 쫙 돌다가 이게 점점 빨라지면서 아주 빠르게 돌아가면은 그러면 이게 갑자기 그 나의 생각을 스캐닝을 해가지고 아바타에다가 딱 집어넣어주는 거죠. 봤죠? 기억나요? 예고편 보면 나요. 여러분들 그냥 그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그죠? 근데 그런 이제 아바타에서 보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진짜 하이 스페셜 레졸루션, 하이 템포럴 레졸루션을 가진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 그냥 호프풀리, 제 그냥 기대로는 아마 10년 이내에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 10년 이내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사실 우리가 20년 정도의 주기로 새로운 영상 테크닉들이 개발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뇌 활동을 볼 수 있는 펫이 이제 처음 나온 게 70년대에 펫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1990년대에 나온 게 이제 fMRI가 나왔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 그 이전에 한 20년쯤 전에는 뭐 CT, MRI의 기본 개념들이 나왔고, 그럼 이제 2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2010년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쯤에는 얘네들을 뭔가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영상 기술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그 MRI 전공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이제 그죠? 뭐 물론 그쪽으로 옮겨가가지고 새로 연구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그 경향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새로운 영상 기술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어떻게 잘 결합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그런 거 결합할 때 사실 많이 사용되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있는 니어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라는 시스템이고요.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특강에도 몇 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거 발표를 하셔가지고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냐면요.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원리 설명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빛이 사람 몸을 투과하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 빛이 사람 몸을 투과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제 얘가 예를 들어서 내 손가락에다가 이 뒤쪽에서 이렇게 레이저 포인터를 쏘면은 이렇게 뒤쪽에 비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실제 사람 머리에도요. 이렇게 이런 걸 갖다 대고 그죠? 이렇게 누르면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 물론 느끼지 못하죠. 그죠? 이 두피를 통해 가지고 이게 빛이 보통 한 20에서 30mm 정도까지 안쪽으로 이렇게 투과를 합니다. 스컬을 뚫고요. 그죠? 근데 요 NIRS 시스템은 어떤 현상을 이용을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사실 여기다가 소스를 하나 놓고 그다음에 옆에 떨어진 곳에다가 디텍터를 놔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소스를 우리가 여기다 빛을 쏴주면요. 이 빛이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뭔가 스캐터링, 퍼진단 말이에요. 그죠? 스캐터링이 일어나 가지고 그렇게 반사된 빛이 다시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죠? 올라오는 거 우리가 소스로 디텍션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게 지나가는 요 경로 내에서 우리가 헤모다이내믹 어떤 한 변화가 생기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의 어떤 농도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얘네들이 어떤 빛을 흡수하는 성질이 달라져요. 달라요. 그러니까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이 빛을 흡수하는 성질들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의 농도가 변화하게 되면은 우리가 디텍터에서 측정하는 빛의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하면은 이제 소스와 디텍터 사이의 그 경로 내에서 이제 어떤 뇌 활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사실 fMRI하고 똑같은 거예요. fMRI의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특정한 영역에 활동이 일어나면은 그쪽 영역에 산소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그쪽에 옥시헤모글로빈을 많이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반적으로 디옥시헤모글로빈의 농도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떤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의 농도 변화를 디텍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실 fMRI로 보는 거하고 똑같겠네요, 그죠? 근데 뭐가 장점이냐 하면 fMRI를 못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 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몸에 임플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MRI는 기본적으로 매그네틱 필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몸에 어떤 임플란트 가진 사람들은 들어가서 쓸 수가 없고요. 특히 이제 카디악 페이스메이커, 그러니까 심장 박동 도와주는, 그죠? 그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계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애들은 정말 MRI 측정하기 힘듭니다. MRI 기계 안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가만히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애들은. 그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유아라든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모다이내믹 리스판스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애들의 어떤 그런 헤모다이내믹 리스판스를 보기 위해서 이런 널스 기계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fMRI에 비해서 뭐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이 기계는 되게 비싼 기계예요. 이건 한 10억 정도 하는 기계인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뭐 한 1억 정도. 그러니까 그다지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싸죠, 그죠? MRI의 1년 유지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만 메인터넌스 코스트는 뭐 이게 망가지지 않으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동 가능하다라는 거.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른 이미징 모델리티하고 컴패터블해요. 이건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다른 이미징 모델리티하고 전혀 인터피런스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장점들이 많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저기 일렉트로코티코그래피라는 건데 이거는 전에 한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두개골을 열고요. 두개골 연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코텍스죠. 그렇죠? 피질 위에다가 이렇게 전극을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려놔서 우리가 다시 스컬을 닫고 두개골을 닫고 신호를 측정을 하는 건데요. 이걸 어디다 사용을 하냐면은 에필랩시, 그러니까 간질이죠. 과거에는 이제 간질이라고 불렀고 요즘에는 뇌전증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뇌전증 환자들의 수술 부위를 결정하는데 이런 이제 일렉트로코티코그래피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뭐 이건 이제 수술할 때 모니터링할 때 사용하는 인트라크래니얼 EEG를 똑같은 겁니다. 같은 거고요. 주로 이거는 이제 왜 영상기기로 분류를 했냐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화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요 이제 전극이 붙어져 있는 아랫부분에서의 뇌 활동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멀티모달 뉴로 이미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할 건데요. 일단 요거는 그 전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죠? 펫하고 MRI하고 같이 찍는 거 소개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펫CT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펫CT는 펫하고 CT는 둘 다 이제 어떤 그 방사선을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펫하고 MRI를 결합하기 위한 그런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펫은 우리가 기능 영상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부학적 영상을 알 수가 없으니까 MRI 찍어가지고 MRI 찍은 영상하고 기능 영상하고 두 개를 코리지스트레이션 하는 거죠. 근데 코리지스트레이션 할 때 펫 따로 찍고 MRI 따로 찍으면요, 얘네 두 개 합쳤을 때 뭔가 이제 위치, 그죠? 그 정합의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이미징 시스템에서 찍으면은 그러면 훨씬 더 정확하게 이렇게 코리지스트레이션이 가능하니까. 자, 그래서 같이 찍고 싶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펫하고 CT는 서로 인터피리언스가 없는데 펫하고 MRI는 서로 인터피런스가 있습니다. 특히 고자장 MRI 같은 경우에 여기서 MRI에서 발생하는 이 자기장이 여기 펫에서 나오는 펫에 있는 이런 어떤 디텍션 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거든요. 요 자기장이요. 그래서 얘네 둘을 어떻게 보면 이제 동시에 촬영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쉽지가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따로 촬영을 하는데 이게 좌표계를 잘 맞추고 싶으니까 이게 어디서 한 거냐면은 그 가천의대 조장희 교수님께서 이런 이제 개념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요 마주보는 방에다 집어넣고요. 그런 다음에 환자 이송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딱 집어넣어서 MRI를 찍은 다음에 얘가 그대로 쭉 나와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면 이제 자기장을 차폐하는 여기 차폐 문이 탁 닫히고요. 이 바깥에 나온 얘가 이제 180도로 싹 도는 거죠. 돌고 얘가 열리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싹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영상 정합할 때 정확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고요. 사실은 이게 기술적으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걸 스트레이 필드라고 하는데 여기 문이 있긴 하지만 이쪽으로 사실은 자기장이 새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요 문 때문에 사실 요 자기장이 요 안으로 이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문을 어떻게 잘 설계를 해가지고 외부로 자기장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뭐 요거 이제 개발하는데 돈을 상당히 많이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개발을 했는데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그 사실 요렇게 안 하고요, 이거를 되게 멀리 띄우면 되거든요. 그죠? 많이 떨어지게 복도의 한쪽 끝 해가지고 환자 이송 장치를 길게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게 그러니까 땅값이 많이 들겠죠,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건설비가 많이 들 텐데. 근데 내가 볼 땐 그게 더 이거 개발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요즘에는요, 이게 이제 약간 좀 이제 발전을 거듭을 해가지고 펫하고 MRI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찍기 위한 그런 이제 아직 지금 뭐 프로토타입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뭐 상용화돼서 팔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계속 퓨전 이미징 시스템이에요. 여러 가지들을 결합하는 건데요. 일단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fMRI하고 뇌파를 같이 찍는 거예요. EEG하고 fMRI 같이 찍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하냐면요, 뇌파는 기본적으로 시간 분해 능이 아주 높습니다. 그죠? 근데 fMRI는 공간 분해 능이 높죠. 자, 그런데 우리가요, fMRI를, 자, 예를 들면 이거 그 어플리케이션을 에필랩시 어플리케이션을 생각해 보면요, 에필랩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뇌파에서 보면은 어떤 스파이크라고 부르는, 그죠? 그러니까 정상인 뇌파에서 발생하지 않는 아주 이렇게 뾰족하게 탁 튀어 올랐다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스파이크하고 뭐 슬로우하고 이렇게 슬로우 웨이브하고 같이 나오는데요. 스파이크 앤 슬로우 웨이브라고 이런 식의 패턴들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런 패턴이 발생하는 거는 fMRI에서는 전혀 관찰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fMRI로 뭘 봐야 되냐면은 이런 신호가 발생하는 시점에서의 뇌 활동을 봐야 진단에 활용을 할 수가 있지, 이게 발생하지도 않은 다른 시점에서 우리가 펑셔널한 이런 변화를 봐가지고는 아무런 뭐 정보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EEG하고 fMRI를 같이 측정할 수 있으면요, 뇌파를 봐가지고 뇌파에서 이런 패턴이 나올 때 fMRI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죠? 이런 활동하고 관계되어 있는 이런 에필랩시의 독특한 패턴하고 관계되어 있는 뇌 영역, 그런 걸 찾으면 이제 진단할 때 쓸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아니면 뭐 또 다른 사례라면은 수면 연구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수면 연구를 우리가 뭐 자고 있을 때 보통 수면 단계를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누잖아요. 렘 수면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마일드한 슬립부터 해가지고 수면 스테이지들이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런 서로 다른 수면 스테이지에서 어떤
뇌 활동을 보고 싶다. fMRI로.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수면 스테이지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수면 스테이지를 알려면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뇌파를 이용하는 방법이거든요. 뇌파를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수면 스테이지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죠? fMRI만 가지고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장 이제 먼저 이제 많이들 연구가 됐던 주제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뇌파와 fMRI를 동시 측정하는 시스템. 연구가 많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왜 필요한지는 알았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요 두 개는 서로 이제 간섭을 해요. 그래서 뇌파 전극을 붙여놓으면은 fMRI의 영상의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fMRI 때문에 측정되는 뇌파에도 왜곡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이런 왜곡이 일어나는 원인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전극이라는 거는 컨덕터잖아요. 그죠? 자, 표면에다 컨덕터를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우리가 fMRI 영상을 할 때는 뭘 해요? 뭐 시간에 따라서 사실 정자기장이 있고, 그 다음에 RF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레디언트가 있죠. 특히 이제 우리가 Y방향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빠르게 스위칭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맞나요? 우리가 그 전에 이제 EPI 시퀀스라는 거 보면 EPI 시퀀스는 다다다다다다다 하죠. 그죠? 기억나나요? 다다다다. 우리가 반대 방향 그레디언트 걸어놓고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탁탁탁탁탁 끌어가면서 이렇게 빠르게 스캐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빠르게 이제 변화하는 자기장이 걸리면은 컨덕터에 뭐가 생겨요? 컨덕터에 전류가 발생하죠.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다 배웠던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렌츠의 법칙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 이게 더 일반적인 식이죠. 우리가 컨덕터가 어떻게 생겼냐? 컨덕터가 사실 보통 이제 전극이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동그랗게 생긴 전극에서 바깥쪽에서 자기장이 예를 들면 이쪽으로 내려와. 이쪽으로 증가해요. 증가하면 코일은 요거를 증가하는 것을 반대하는 위쪽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주기 위한 전류가 발생을 하죠.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자기장이 반대 방향으로 이제 자기장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자기장이 원래의 그레디언트를, 그죠? 왜곡시키죠. 그죠? 그것 때문에 fMRI 영상을 얻었을 때 영상이 왜곡되게 됩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고요. 뇌파 같은 경우에는 왜? 똑같은 거죠. 여기에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잖아요. 이 전류가 뇌파 신호의 아티팩트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이것도 사실 깊게 들어가면 이것만 가지고 오늘 초음파 못 들어가겠는데? 깊게 들어가면은 이것도 한참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게 생기는 게 원인이 또 다른 원인도 있거든요. 뭐냐면 상당히 큰 매그네틱 필드, 자기장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머릿속에 이렇게 혈류가, 그러니까 심장이 이렇게 팍팍 피를 밀어주면서, 그죠? 요 안에 있던 피가 이렇게 팍팍팍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보통 이제 손목 같은 데 보면은 손목에서 이렇게 대고 있으면 맥박이 이렇게 탁탁 뛰는, 맥박 뛰는 게 보이기도 하죠. 그죠? 보이잖아요. 얕은 곳에서는. 그것처럼 사실 이 안에서도 이렇게 어떤 맥박 뛰는 것처럼 뭔가 미세한 진동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진동들이 생기는데 요 미세한 진동들이 사실 요 위에 전극이 올라가 있으면요. 요 전극이 이런 미세한 이런 맥박 뛰는 것 같은 이런 진동들 때문에 조금씩 떨려요. 그죠? 이게 떨리는데, 자, 컨덕터가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면 아주 높은 자기장 안에서 컨덕터가 이렇게 미세하게 떨리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에 의해서 컨덕터에 또 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컨덕터가 가만히 있고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하게 돼도 컨덕터에 전류가 발생을 하지만 외부의, 그러니까 정자장 안에서 컨덕터가 움직여도 이 컨덕터에 전류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크게 이제 EEG 쪽에서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의 아티팩트가 발생을 하거든요. 외부의 이런 이제 스캔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펄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기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장은 이렇게, 이거 우리가 보통 이제 벨리스토 카디오그램 아티팩트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미세한, 그러니까 심장 박동에 의해서 미세하게 떨리는 애들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일단 fMRI의 이미지 디스토션을 없애는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컨덕터에서 어떤 자기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만드냐면,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요. 보통 뇌파 전극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링 형태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왜 링 형태로 생겼냐면요. 이 사이 부분은 뭘까요? 이 사이 부분은 구멍이 비어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보통 젤을 주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젤을 집어넣고요. 이 바깥쪽 부분이 두피 쪽에 이제 접촉이 되게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생겼으면요, 우리가 여기에 예를 들면 이렇게 수직한 방향으로, 그죠? 자기장이 변화하게 되면은 요거를 따라서 어때요? 커런트가 아주 자유롭게 흐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이제 전류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쉬운 방법은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답을 얘기해 줄게요. 여기를 인슐레이션을 시켜요. 잘라버려요. 이 부분을 잘라버리면요, 요런 커런트 패스가 형성이 안 되죠. 그죠? 기껏 형성이 돼봐야 요 내에서 이렇게 조그만 요 정도. 그죠? 작은 전류밖에 생기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극을 만들어주면 fMRI 이미지에서의 디스토션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물성 같은 것들도 이런 이제 전류들이 많이 유도되지 않는 그런 물성들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뇌파 같은 경우에는 신호 복원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는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는 힘들고요. 어떻게 하냐면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없앱니다. 근데 한때는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뇌파 신호 안에 들어가 있는 fMRI 이런 아티팩트들을 제거하는 그런 기술들에 대한 논문들이 되게 많이 쏟아져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뭐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뭔가 이쪽이 가장 핫 이슈 하나라서 그쪽 관련된 거 새로운 알고리즘 하나 만들어가지고 논문 내면 되게 좋은 저널에 논문이 실리고 막 그랬었어요. 요즘에는 거의 기술이 거의 세츄레이션이 돼가지고 이제는 뭐 이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기술, 첨단 그런 신호 처리 기술들을 이용을 하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두 가지 아티팩트들을 거의 이제 뭐 90% 이상 완벽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퓨전 이미징 시스템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동시에 TMS와 EEG를 같이 측정한다고 했는데, 이건 내가 어디 쓴다고 그랬어요? 아까 TMS란 걸 이용하면 뇌의 특정한 부분을 자극할 수 있다고 했고, 그죠? 동시에 EEG를 측정을 하면 그 활동되는 패턴을 봐가지고 우리가 자극한 부분과 뇌의 어느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지 펑셔널 커넥티비티를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이 TMS라는 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강력한 자기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보는 요 EEG, fMRI 결합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없애는 방법은 MRI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MR 컴패터블한 EEG 일렉트로드,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그죠? 그러니까 덜 센서티브한 이런 일렉트로드를 사용을 해야 사실 요 자기장에 왜곡이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뇌파에서 측정이 되는 이런 아티팩트들은 여러 가지 신호 처리 방법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펫하고 TMS를 동시 측정하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매그네틱 필드가 펫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제 어떻게 하면 잘 결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내가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요 NIRS, 빛을 이용하는 영상 방법 있죠. 요 널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든 이미징 모델리티들하고 다 결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인터피런스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빛을 쓰거든요. 빛을 쏘고 빛을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얘네는 뭐 서로 인터피런스가 생길 이유가 없죠. 그래서 뭐 매그네틱 필드하고도 컴패터블하고요. 그 다음에 NIRS하고 뇌파는 당연히 같이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NIRS와 뭐 자기장, 그죠? 뇌자도도 같이 측정을 할 수가 있고, NIRS와 MRI도 같이 측정할 수 있고요. 펫도 같이 측정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어떤 이미징 모델리티들하고 다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NIRS가 요즘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쪽에서 되게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회사들이 뭐 한 20개 정도 회사가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다 일본 회사들입니다. 뭐 이거는 EEG하고 MEG를 동시 측정하는 건데, 이건 좀 약간 어려운 얘기긴 한데, MEG가 보통 일반적으로 공간 분해능이 높아요. 높은데 MEG는 단점이 뭐냐면요, 머리 표면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발생을 하는 전류는 MEG에서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머리 표면에 대해서 탄젠셜한 방향, 그죠? 접선 방향, 그쪽 방향 성분만 우리가 외부에서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실제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MEG는 사실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신호의 어떤 양에 좀 제한이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사람의 뇌 구조를 보면 이렇게 막 이게 폴딩 돼 있잖아요. 이렇게 꾸불꾸불한데, 근데 실제로 이게 머리 표면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은 전체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로스가 많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MEG하고 EEG를 측정을 해보면
MEG는 또 EEG에 비해서 훨씬 이제 머리 표면에 좀 더 가까운 성분들이 더 크게 측정이 돼요. 근데 깊은 곳에 있는 게 잘 측정이 안 되고요. EEG는 MEG보다는 조금 더 깊은 곳의 액티비티를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상호 보완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병원 같은 데서는 요 MEG 측정을 할 때 EEG도 같이 동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 EEG, MEG 측정은 두 개는 뭐 서로 이제 컴패터블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루틴하게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요 뒤에 뭐가 더 있는데요. 요 뒤에 있는 부분은 내 생각에 차라리 우리가 저기 마지막 시간에 내가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세계 의료기기 시장 동향이거든요. 이쪽에 약간 이미징 쪽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쪽 부분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그 초음파의 약간 계략적인 내용 부분만 오늘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쉬었다 갑시다. 자, 내가 칠판으로 판서하면서 내가 강의를 할 건데요. 판서 강의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거는 그 전에 사실 제가 전체 이 수업 오버뷰를 할 때 간단하게 보여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울트라 사운드 이미징 초음파 영상기기인데 모든 종류의 영상기기 중에서 가장 세이프합니다. 그죠? 그 safest of all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영상기기이기 때문에, 왜냐면 기본적으로 소리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초음파라는 게 별게 아니죠. 우리 가청 주파수 대역을 넘어가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소리죠. 우리가 못 듣는 거지 돌고래는 듣죠. 박쥐나. 그렇죠? 그래서 그냥 소리를 사용하니까 안전해가지고 주로 이제 어디에 많이 사용을 하냐면은 이게 뭐예요? 오비진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산부인과죠. 산부인과에 태아 모니터링 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요즘에는 태아 모니터링 말고도 여러분들 뭐 심초음파 이런 거 들어봤죠? 그 심장 아니면 간 초음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꼭 산부인과 말고도요, 뭐 심장이라든가 간이라든가 아니면 뭐 장이라든가, 그죠, 대장 뭐 이런 것들 이제 모니터링 할 때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레졸루션이 낮아요. 그러니까 로우 레졸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1mm고요. 보통 이제 5mm 정도의 레졸루션을 가집니다. 레졸루션 낮지만 세이프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세이프라는 거를 빼고 난다면은 사실은 뭐 CT라든가 MRI 같은 걸 이용해서 진단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렇죠? 또 다른 장점은 뭐냐면요, 패스트 이미징이 가능해요. 초음파는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에 이제 유용하게 쓸 수가 있냐면 하트 이미징 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심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사실 CT나 MRI 같은 것 가지고 찍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패스트 이미징, 그래서 카디오베스큘러 이미징 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도플러 이미징, 도플러 효과라는 걸 이용을 하면은 블러드 펄퓨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블러드 펄퓨전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그 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MRI를 이용해서 볼 수 있거든요. MRI에서 ASL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면, 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아래쪽에서 우리가 얘기했나? 했죠.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우리가 어떤 이제 그 익사이테이션을 시키고 그게 이제 펄퓨전이 돼가지고 딴 곳으로 이동했을 때 그쪽 다른 곳에서 스캐닝을 해가지고 변화를 살펴보는 그런 이제 MRI 이용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근데 가장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울트라 사운드 이미징입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도플러 효과, 어떤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있으면은 그쪽 움직이고 있는 물체를 포커싱 해가지고 뭔가 초음파를 쏴주면은 반사돼서 돌아오는 애가 뭐가 달라져요? 주파수가 다르게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주파수 변화되는 걸 보면은 얘의 속도를 우리가 어떤 에스티메이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블러드 펄퓨전 이미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색깔로 표시하면은 뭐 혈액이 잘 흐르고 있는지 안 흐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울트라 사운드 이미징이라는 게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병원에 가 보면은 뭐 이런 기기들 본 친구들도 있고 안 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보면 뭔가 초음파 프로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프로브라는 거를 거기다가 이제 초음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스킨 같은 거에다가 좀 더 이제 잘 페네트레이트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어떤 젤 같은 걸 발라요. 젤 같은 거 발라가지고 이제 프로브를 이렇게 밀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죠? 움직이면서 그 아래쪽에 있는 이제 단면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음파 영상은 나중에 뭐 뒤에도 배우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요, 표면 쪽에 가까운 곳은 아주 잘 볼 수 있고요. 표면에서 멀면 멀수록
레졸루션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SNR이 떨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원리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 요 갖다 댄 요 아래쪽 부분에 어떤 단면 영상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고, 뭐 이제 보통은 이렇게 모니터하고 이렇게 이제 구동하는 컴퓨터하고 이런 것들 다 일체형 시스템으로 다 돼 있죠. 그렇죠? 요즘에는 의료기기 이런 디자인 같은 것들도 되게 중요해요. 아주 멋있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요, 포터블한 이제 초음파 시스템이에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꽤 큰 이제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필요하면은 이제 보여주고 설명을 할 거고요. 이제 다시 판소로 돌아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는 안 갈 거고요. 그 초음파 영상의 뭐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의 스트럭처 정도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펄서라는 것과 트랜스듀서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초음파 시스템, 그러니까 울트라 사운드 이미징 시스템이죠. 이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일단 우리가 펄서라는 게 있어요. 펄서. 이름 들으면 알겠지만 펄서가 뭘까요? 펄스를 만들어내주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죠? 펄서라는 게 펄스를 만들어주면요, 이 펄스가 어디에 전달이 되냐면요, 트랜스듀서라는 데 전달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트랜스듀서라는 이런 용어를 아마 이제 자주 접하게 될 텐데 이미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트랜스듀서의 정의가 뭐예요? 트랜스듀서는 일종의 에너지 변환 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그러니까 일렉트리컬 에너지를 뭔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을 하고,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다시 일렉트리컬 에너지로 변환을 시켜주는 그런 장치를 트랜스듀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랜스듀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그 맥파 측정하는 거 같은 경우에, 맥파 측정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죠? PPG라고 해서, 이게 아까 내가 본 것처럼 이거, 그죠? 빛을 쏘여주고 반대쪽에다 포토다이오드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혈류량에 따라서 흡수율이 달라지게 돼가지고 반대쪽에 이제 포토다이오드 쪽에서 측정되는 빛의 양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심장 박동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이건 요즘에 여러분들 그 휴대폰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죠. 그런 앱 다운로드 받은 친구들 없어요? 이제 갤럭시 S5에는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뭐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 쓰는 친구들도 저기 앱스토어 들어가가지고 다 다운로드 받으면 되거든요. 받으면은 여러분들 써봤어요? 써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뭐 생체공학과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안 써보고 꽤 잘 돼요. 네, 꽤 잘 되고요. 그러니까 아무 뭐 휴대폰에서 다 되는 게 아니고, 휴대폰 뒤쪽에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플래시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플래시가 장착되어 있는 그런 휴대폰 같은 경우에 뒤에다가 이제 플래시가 켜지면서 거기 있는 저기 카메라에다가 손가락 갖다 대는 거예요. 카메라에 손가락 갖다 대면 그 똑같은 원리입니다. 어차피 플래시 쪽에서 빛이 나가고요. 그 나간 빛이 이제 다시 스캐터링이 돼가지고 카메라 쪽에서 인식이 되는데, 그렇게 인식이 될 때 요 안에서 이제 혈류 양에 따라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심박수 같은 것도 측정하고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 같은 것도 측정하고 가능하죠. 그렇죠? 자, 어찌됐든 간에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것들을 이제 트랜스듀서라고 합니다. 왜 트랜스듀서냐면은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거기 때문에 트랜스듀서죠. 그렇죠? 말이 자꾸 꼬이는데. 자, 그럼 여기서 왜 트랜스듀서일까요? 전기적인 신호를 뭘로 바꿔줘요? 소리 신호로 바꿔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트랜스듀서가 뭔가 초음파를 만들어내는 데만 쓰는 게 아니고요. 그죠? 반대로 저쪽에서 이제 반사돼서 돌아오는 어떤 초음파가 있으면 그 초음파 신호를 감지를 해가지고 그걸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양방향이 다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 펄서가 트랜스듀서를 작동을 시키고, 왜 이게 양방향 화살표일까요?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초음파를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전기 신호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양방향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다른 이제 컴포넌트가 뭐가 있냐면 리미터라는 게 있어요. 리미터라는 거는 나중에 간단하게 설명을 할 텐데, 리미터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 여기 트랜스듀서의 인풋으로 집어넣어주는 볼티지는 되게 높아요. 100V 부근, 100V 정도의 오더를 가진 그런 전압을 인가를 해주면, 그럼 실제로 이제 튕겨서 돌아오는 거 있죠. 돌아오는 걸 우리가 감지를 해가지고 이제 받아들인 그 신호는 대략 한 1V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100V, 1V를 이제 같은 트랜스듀서를 가지고 공유를 하게 되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100V가 1V 구동하는 회로 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리미터라는 걸 이용하는 걸 뭐냐면, 리미터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트랜스듀서에서 측정돼 가지고 돌아오는 요 볼티지가 잘못해 가지고 100V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리미팅을 시켜주는 겁니다. 들어오는 인풋 값 자체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별거 아니고요. 리미터를 지나 가지고 측정된 신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되돌아온 신호 자체의 크기는 그다지 크지가 않거든요. 그죠? 크지 않으니까 요거를 앰플리파잉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붙냐면은 프리인프가 붙어요. 일단 크기를 키워줘요. 그죠? 크기를 키워준 다음에 이 안에 뭐 여러 가지 노이즈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고, 우리가 사실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제한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요거를 앰플리파잉을 한 다음에 뭘 해줄까요? 노이즈를 걸러내야 되니까 필터링을 시켜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통 이제 특정 밴드에 대해서 밴드 패스 필터링을 시켜줍니다. 밴드 패스 필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밴드 패스 필터링 한 신호를, 이것도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요. TGC라는 거를 통과시키게 됩니다. TGC는 뭐의 약자냐면, 이거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지금 설명해주고. 이게 타임 게인, GAIN이죠. 타임 게인, C가 뭘까요? 컨트롤이 아니고요. 이건 컴펜세이터입니다. 타임 게인을 컴펜세이션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TGC라는 걸 이용하고요. 뭐 나중에 다시 설명할 텐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초음파 신호가 가까이서 튕겨서 돌아오는 애도 있을 거고, 그죠? 쏘아가지고 멀리서 돌아오는 애도 있을 텐데, 그죠? 맞나요? 멀리서 돌아오면은 당연히 어테뉴에이션이 많이 되니까 가까이서 온 애보다 어때요? 더 크기가 작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컴펜세이션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돌아오는 애는 이제 쏜 뒤에 우리가 어떤 펄스를 딱 때려요. 때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애는 한참 있다 돌아오겠죠. 멀리서 튕겨서 온 애는. 그 다음에 앞쪽에서 돌아오는 애는 빨리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오래 온 애는, 이제 오래 걸려서 돌아온 애는 뭔가 앰플리튜드가 작아질 거고, 그죠? 가까이서 튕겨온 애는 앰플리튜드가 클 테니까 얘네들을 똑같이 맞춰준다는 의미에서 타임에 따라서 게인을 다르게 주는 역할을 하는 게 타임 게인 컴펜세이터입니다. 그렇죠? 대충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인벨롭 디텍터라는 거를 거치게 돼요. 인벨롭 디텍터는 뭐냐면요, 우리가 실제로 초음파를 쏘면요, 그 쏘는데 이제 실어서 보내는 주파수가 예를 들면 뭐 10MHz, 그죠? 10MHz의 어떤 초음파를 발생을 시켰다라고 했을 때 그 10MHz 안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 10MHz가 어떤 튕겨서 돌아오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웨이브 폼, 10MHz는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10MHz가 가지는 그런 웨이브 폼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영상화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 중간에 어떤 오브젝트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게 사실 뭐 AM 모듈레이션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을 하면은 어때요? 그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된 신호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 자체는 어떤 일정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지만, 얘의 앰플리튜드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그 앰플리튜드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걸로부터 어떤 음성 정보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주파수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인벨롭 정보 있죠. 인벨롭 정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인벨롭을 디텍팅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뭐냐면은 디모듈레이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AM 모듈레이션을 하고 그 모듈레이션 된 신호를 다시 이제 원래 음성 신호로 복구를 할 때 사용하는 게 디모듈레이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복조라고 하죠. 디모듈레이터 역할을 하는 게 이 인벨롭 디텍터입니다. 그렇죠? 인벨롭 디텍터가 끝난 다음에 뭘 하냐면 되게 복잡해요. 그 다음에 빔포머라는 걸 통과시키는데요. 이 과정을 빔포밍이라고 합니다. 빔포밍이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 개 나중에 되게 뒤에서 배우게 될 텐데요. 하나의 트랜스듀서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트랜스듀서를 어레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00개 어레이 이런 걸 사용하면 200개 어레이에서 측정된 신호를 종합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특정한 x, y라는 특정한 위치에서 발생한 얼마만큼의 신호가 이쪽에서 이제 측정이 됐느냐 그런 걸 알아내는 게 여기 있는 빔포밍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빔포밍이 끝나고 나면은 요거를 뭘로 하면 될까요? 디스플레이 하면 되죠.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울트라사운드 이미징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다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한 게 사실은 빠졌죠. 뭐가 빠졌냐면요. 여기에 모든 쪽에 전부 다 관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CPU죠. 그죠? 어떤 중앙 처리 장치가 있어서요.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 있어서 요거는 펄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리앰프, 밴드패스 필터링, TGC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CPU 시스템이 있게 되죠. 그래서 요거 설명하고 나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뭐 사실은 뭐 밴드패스 필터라든가 프리앰프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로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따로 그냥 설명할 필요 없고요. 뭐 디스플레이도 따로 설명할 필요 없고요. 초음파 시스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펄서, 트랜스듀서, 뭐 리미터 이런 것들도 뭐 별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TGC도 사실 별거 아니고 여기 있는 빔포밍, 그죠? 이런 거 정도만 알면 여러분들이 초음파 이미징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제 프리의 트랜스폼, 그죠? 뭐 이런 쪽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뭐 내가 보고 오라고 한다고 사실 다시 보고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내일인데, 그죠? 오늘 시간이 좀 나면은 프리의 트랜스폼이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면 한번 찾아서 보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프리의 트랜스폼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초음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리의 트랜스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요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